그 문제는 리던던시 디레이팅 고장 수명 즉 MTBF 또는 MTTF 페일세이프 셀프라이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먼저 리던던시인데 리던던시는 한마디로 뭐 이중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던던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적어주면 되고, 리던던시 시스템에서 신뢰성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요거는 직병렬 시스템에서 신뢰성 계산 별도 문제 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 내용을 여기다 끌어다 쓰면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유부 시스템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뭐 단로기가 있을 것이고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정유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DC 전압이 나가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단로기에 대한 고장률이 얼마인지, 차단기에 대한 고장률이 얼마인지, 변압기에 대한 고장률이 얼마인지, 정유기에 대한 고장률이 얼마인지를 다 더하면 결국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장률이 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MTBF를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람다 팩터를 썼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죠. 그래서 총 고장 건수분의 총 운영 시간이 되는 겁니다. 총 운영 시간이 되는 거고, 당연히 총 운영 시간을 건수로 나눴기 때문에 요것의 단위는 hour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0만 시간 동안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총 고장이 딱 2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MTBF, 즉 각 고장간 시간은 100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시간 동안마다 한 번씩 시스템이 고장난다는 의미고, 이 MTBF 상태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정유기를 하나 이렇게 이중화했다라고 하면, 정유부를 이중화했다라고 하면 요 람다4는 이 정유부 1을 요것을 람다 R1이라고 하고 요것을 람다 R2라고 하면, 이 정유부에 대한 람다 R은 람다 R1 곱하기 람다 R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MTBF로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MTBF는 이 정유기 하나에 대한 MTBF를 100만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 MTBF를 갖다가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시간 곱하기 100만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람다로 치환을 합니다. 즉 람다는 MTBF의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MTBF분의 1을 우리가 람다라고 하고, MTBF는 평균 mean time between failure니까 평균 고장간 시간이 되는 거고, 람다는 고장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단위가 되는 거고, MTBF분의 역수니까 물리적인 의미로 따지면 단위 시간당 고장날 확률 정도로 뭐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신뢰성 계산에 있어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계산은 직렬이냐 병렬이냐 따라서 곱하거나 더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계산을 람다로 고장률로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MTBF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수만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람다로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람다에 대한 개념은 MTVF에 대한 역수이고 똑같은 개념인데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직병렬 시스템에 있어서의 고장률 계산은 당연히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람다 t는 람다 1 곱하기 람다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 두 시스템이 하나만 살아있어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극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는 거고, 직렬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렬로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고장률 더하기 이 고장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에 각각의 고장률이 0.0001이었다라고 하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같은 고장률의 부품이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 고장률을 더해야 되는 거고, 이 각각 고장률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0.001 곱하기 더하기 0.001, 0.001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곱하기 3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고, 어쨌든 직병렬 시스템에 있어서의 신뢰성 계산은 이렇게 직렬일 경우에는 고장률을 더하면 되는 거고, 병렬 시스템일 경우, 리던던시일 경우에는 각각 고장률을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던던시 시스템에서 신뢰성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산식을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리던던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아이템을 끌어다 쓰는 거고, 25점짜리냐 10점짜리냐 문제 분량에 따라서 구축 예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리던던시에 대한 구축 예시는 아주 무한정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압기 뱅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뱅크를 구성을 해서 여기 차단기를 간에 인터럭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총 부하 용량이 500인데 이 500을 백업하는 방법으로 500 변압기 두 대를 놔서 백업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부하 용량이 1000이라고 하면 500 변압기 3대를 놔서 N+1 방식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수변전 설비에서 다양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것 갖다가 쓰면 되고,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UPS도 UPS 한 대, 두 대, 세 대를 같이 병렬로 연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용량이 예를 들어서 200kVA라고 하면 100kVA UPS, 100kVA UPS, 100kVA UPS를 써서 N+1 개념의 리던던시를 구축한다. 이런 거 사례 보여주면 되고, UPS 하나만 놓고 보면 이런 계통이 되는 거죠. UPS 안에는 정유부가 있고, 여기 당연히 또 평활 컨덴서가 있겠죠. 배터리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 정유부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인버터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바이패스 회로, 스태틱 스위치라고 하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 스위치라고 하는 이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 바이패스 회로로 구성을 해서, 바이패스 회로하고 리던던스는 약간 틀린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예비 라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UPS 자체에서도 바이패스 개념을 통한 리던던시가 있고, UPS 자체를 또 병렬화함으로써 리던던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는 무궁무진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라인은 UPS는 여기가 고장이 났을 때 1차적으로 자동으로 상용 계통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이패스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 스태틱 스위치가 자동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그 매뉴얼 MCCB를 수동으로 투입해서 상용 전원으로 절취할 수가 있는데, 그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이 MCCB고, 예비전원 파트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고, 다음은 이제 D레이팅인데, D레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kVA 변압기인데 어떤 문제, 즉 사용 환경에 의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고조파 부하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 환경에 의해서 1000kVA 출력을 다 못 내고 700kVA만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을 D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격이 감해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고, 디레이팅에 대한 영향 요소는 대표적으로 사용 환경 요소, 즉 주위 온도라든가 고도 등에 의해서 디레이팅이 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다음으로는 전기 부하에서는 고조파가 디레이팅을 만들어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 환경에 대한 주위 온도에 대한 디레이팅 예시는, 우리가 케이블 허용 전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주위 온도를 우리가 30도로 계산을 하는데, 주위 온도가 25도씨가 되면 디레이팅이 아니라 이거는 용량을 더 중대시키는 계수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주위 온도가 35도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의 허용 전류보다 더 작은 0.94를 곱해줘야 되고, 절연물이 PVC 같은 경우에는 0.94가 되고 XLP 같은 경우에는 0.96이 된다. 요것을 디레이팅의 예로 우리가 허용전류 계산할 때 있었던 요 팩타를 끌어다 쓰면 되고, 고조파에 의한 디레이팅은 변압기 파트에서 했던 K팩터에서 했던 K팩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팩터가 30인 부하에다가
부하를 걸 때는 원래 변압기 용량의 60%밖에 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kVA 변압기인데 고저파 부하가 K팩터가 30인 부하를 이 변압기에 건다라고 하면 1000kVA를 다 걸지 못하고 60%만 걸 수 있으니까 600kVA만 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기는 K팩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HVF라는 팩터로 하는데, 이것도 전동기 파트에 가면 별도 문제로 있으니까 참조를 하면 되고, 결국은 고저파 전압 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원래 전동기에 대한 용량보다 이렇게 용량이 감해진다라는 디레이팅, 다른 부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쓰면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고, 고장 수명 MTBF나 MTTF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 자주 나기 때문에 별도 한 문제로 있고 그 문제를 참조하면 되고, 어쨌든 이것도 같은 패턴으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신뢰성의 부품을 쓴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배운 리던던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신뢰성을 향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별도 문제를 참고하면 요 세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다음은 페일 세이프가 되겠습니다. 페일 세이프는 즉 고장이 나더라도 항상 안전 측으로 동작을 해라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페일 세이프에 대한 개념인데, 페일세이프에 대한 대표적인 설계를 예를 들어서 답안을 좀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가 도입되면서 셀분이 펠분이 하는 고장 보호 개념을 많이 듣는데, 셀브라든가 펠브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2차 측 출력을 근본적으로 50V 이하로 낮춤으로써 근본적인 안전전압을 유지하는 것이 셀브 펠브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셀브 펠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절연 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전원 변압기는 여기 이렇게 혼촉 방지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고장 상황, 즉 1, 2차 측에 어떤 절연이 파괴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1차 측이 2차 측과 혼촉이 되면 안전전압 50V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페일세이프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데, 셀브나 펠브는 안전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서 혼촉 방지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 측에 절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2차 측과 직접 혼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측 전압은 항상 50V 이하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셀브나 펠브를 적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페일세이프의 전형적인 좋은 예고, 셀브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셀브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들을 우리가 3종 기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1종 기기가 뭔지, 2종 기기가 뭔지, 3종 기기가 뭔지는 IC가 도입되면서 구분하는 용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문제를 참조하면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 페일세이프의 전형적인 게 시퀀스 에러에서 페일세이프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이렌, 즉 경보를 울려서 사용자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경보를 발생하는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과전류가 흘렀다거나 아니면 저전압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역상분이 어느 이상이 됐다거나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A 접점으로 해서 시퀀스를 구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단선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스위치 2번에 대한 조건, 예를 들어서 스위치 2번이 과전류다. 과전류를 검출했을 때 과전류 보호계 전기가 동작을 하고 이것이 하드웨어로 결선이 돼서 사이렌을 동작시키는 그런 시퀀스로 구성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여기 단선이 되게 되면 이 사이렌이 울리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페일세이프 개념이 페일세이프 설계가 아닌 케이스고, 여기다 주석을 좀 달아주면 되는 거죠. 페일세이프가 아닌 경우라고 그림 주석을 달아줘야 되고, 이것은 그림에서 페일세이프인 경우 해서 두 개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페일세이프 설계가 아닌데, 이 스위치들을 다 비접점으로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비접점으로 직렬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비접점 출력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CR1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얘가 결국은 살아있으니까 얘는 꺼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비접점이니까 사이렌이 울리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럼 얘가 떨어지면 얘는 여자되어 있던 것이 소자가 되니까 비접점이니까 소자가 되면 코일이 소자가 되면 얘는 비접점이니까 붙으니까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개념이고 회로적으로 어떤 여기에 단선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이것이 스위치가 죽는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단선이 생겼을 때 얘는 다시 소자가 되고 그러면 소자가 되면 얘가 비접점이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는 형태 즉 어떤 고장에 있어서도 사이렌이 울릴 수 있게끔 하는 페일세이프 개념의 설계가 된다는 거고 차단기 프리 같은 것들도 전형적으로 페일세이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트립을 우선시하는 회로가 되는 거고 차단기에서 트리프리 회로가 나오니까 답안 분량에 따라서 또 트리프리 회로를 가져다가 여기서 쓰면 되고 센서를 라이트온으로 설정하는 것들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페일세이프 개념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도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를 라이트 온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물체가 검출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검출이 되면 이때 센서 출력이 온 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온 되어 있다가 물체가 검출이 되면 오프가 되게끔 하는 일종의 페일세이프 개념, 이 비접점 개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센서의 전원이 죽거나 하게 되면 센서가 오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있을 때 검출이 될 때 오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이 죽거나 이런 경우에도 오프가 즉 물체를 검출한 조건하고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안전측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센서 라이트온에 대한 개념이고 페일세이프에 대한 기술 동향을 하나 좀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신뢰성을 높게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은 뭐 예를 들어서 화학 플랜트라든가 전기철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벌써 신뢰성 계산과 안전성, 위험성 분석을 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해서 이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지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의 일환으로 FMEA라는 것을 합니다. FMEA라는 것은 Failure Mode Effect Analysis인데 즉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센서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센서가 고장나 있는 상태라면 문이 그냥 닫혀서 사람이 이 문 사이에 끼어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FMEA 분석 과정에서 도출이 될 거고 각 부품이 고장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분석하는 게 FMEA니까 이것이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 거고 그러면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센서는 다크온 타입이 아닌 라이트온 타입으로 해서 평상시에 항상 시그널이 온이 되어 있고 사람이 검출이 되면 시그널이 오프가 되는 타입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일종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신뢰성을 많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에서는 이런 FMEA를 통해서 우리가 페일세이프 개념을 적극적으로 다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 쉘프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명의 개념이 아니고 쉘프라는 것은 영어로 선반이죠. 선반이니까 결론적으로 선반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냐라는 개념인 거고 즉 다시 얘기하면 보관에 대한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쉘프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쉘프 라이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건지인데 쉘프 라이프는 당연히 보관하는 수명은 당연히 보관하는 여건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반도체 소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어 부품을 갖다가 예비품으로 받게 되면 이 예비품을 받을 때 이 제조사로부터 보관 환경에 대한 것들이 습도는 얼마로 유지해야 되고 온도는 얼마로 유지해야 되고 이런 보관 환경에 대한 것들이 매뉴얼에 주어지죠. 그래서 이런 보관 환경에 의해서 보관 수명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런 영향 요소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 되고
전력 분야에 있어서 쉘프 라이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소자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쉘프 라이프가 크리티컬하게 걸리는 것이 축전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반입을 했는데 우리가 시운전 같은 것들을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하는 대형 플랜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운전을 오래 하는 기간 동안에는 축전지를 안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쓰게 되면 자연 방전을 해서 축전지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은 3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축전지 제조사로부터의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니까 쉘프 라이프 전력 분야에 있어서 쉘프 라이프 그래서 축전지 같은 것들 넣어주면 되고, 캐패시터도 마찬가지로 보관 환경에 따라서 보관 수명이 영향을 많이 받는 소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보관 온도가 25도일 때는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약 30년 정도 되고, 이것이 온도가 만약에 5도가 올라가게 되면 10년 정도의 보관 시간이 확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패턴들대로 답안을 쓰면 되겠습니다.